변혁 전야의 유럽 1932년 9월 24일 장기간 통치하는 데는 틀림없이 부패와 음모와 향락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더구나 18세기의 프랑스는 초악함이 극에 달한 때였는데 노왕 루이 14세가 1715년에 사망해 오랜만에 국왕의 자리가 바뀌었다. 그는 여러 세대를 거쳐 장수했기 때문에 정손인 루이 15세가 즉위해서 그 역시 59년 동안 왕위에 있어서 두 국왕의 재위기간을 합치면 무려 131년간 군림한 것이다. 아무튼 세계 기록이 틀림없을 통치기간 중 루이 15세는 나라의 풍족한 재산을 국왕의 향락을 위해 썼으며 뇌물로 치장한 호화로운 궁전에서 밤낮으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때로 왕의 비위를 잘 맞춘 사람이 세금 없는 토지를 하사받거나 부수입으로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명예직을 상으로 받기도 했다. 이렇게 무한정으로 소요되는 무리한 부담은 모조리 민중들의 어깨에 지워졌다. 전제 정치와 무능과 부패는 손에 손을 잡고 장단을 맞추면서 뒤섞여 춤추며 돌아갔다. 얼마 못 가서 필연적으로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고 마지막 파국의 시기가 늦게 닥쳐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다. 루이 15세는 민중의 심판과 복수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심판과 복수를 받은 사람은 후계자 루이 16세였다. 루이 15세는 무능과 악덕으로 뭉쳐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국가에 군림한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프랑스 문화가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한 17세기 이래 합리주의 현상은 더욱 현저해져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볼테르의 명성과 영향이 유럽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17세기를 가리켜 볼테르의 세기라고 불렀을 정도다. 프랑스 문학은 전 유럽 궁정에서 애독되었으며 다투어 프랑스어를 쓰고 프랑스어로 대화를 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까지도 전 생애를 통하여 프랑스어만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어로 시를 지어 볼테르에게 교정을 부탁했을 정도였다. 프로이센의 동쪽에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 단단히 성장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중국의 역사를 고찰하면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알래스카까지 건너간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17세기 말경에 피트 대제라는 유능한 지배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는데 피트 대제는 러시아가 받아들인 옛 몽고의 관념과 상식을 모두 폐기하고 이른바 서구화를 지향했다. 그래서 그는 낡은 전통으로 가득 찬 수도 모스크바를 버리고 핀란드 만 끝에 위치하여 네바강을 내려다보는 페테스부르크에 새 수도를 건설했다. 이 도시는 고색 창진한 황금의 원탑과 둥근 지붕의 건물들이 절배한 모스크바와는 달리 서유럽의 대도시에 비길 만한 것으로 페테스부르크는 서구화의 상징이 되고 러시아는 유럽 정치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금은 지도상에 페테스부르크라는 이름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최근에 이름이 두 번이나 바뀌어진 탓이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그 반대쪽인 러시아와의 중간에는 폴란드가 있었다. 가난한 농민이 사는 낙후된 나라로서 산업이나 무역도 융성하지 못했으며 볼만한 대도시도 없었다. 국가 조직은 국왕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권은 봉건 귀족의 손아귀에 있었다. 주변 국가들이 강력해짐에 따라 폴란드는 한층 더 약화됐다. 프로이센, 러시아 및 오스트리아가 탐욕스러운 눈길로 이 나라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1683년에 터키인이 빈을 향해 최후의 공격을 가했을 때 그것을 격퇴시킨 것은 폴란드 왕이었다. 그 이후로는 오스만 터키가 유럽 쪽으로 화살을 들이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18세기 이전의 터키는 발칸 제국을 넘어 헝가리로 가로질러 폴란드까지 손길이 뻗치는 강국이었으나 이후 이빨 빠진 호랑이같이 지치고 쇠약해져 줄곧 방황하는 처지로 전락해 유럽에서의 터키 제국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편 다양한 군주 밑에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는 유럽 정치에서 큰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교황은 이미 명령하는 입장이 못 되었으며 국왕들은 정치 문제에서는 교황을 도외시하고 관계는 각양각색이었다. 유럽에는 점차 새로운 열강 체제가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뚜렷한 형태로 국가관념이 자리 잡아 이상할 정도로 그들의 정열을 움직이게 된다.
국가관념은 새로운 여신이 되어 제단에 모셔져 그 앞에서 기도를 올리지 않는 자는 애국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애국자들은 그 이름을 걸고 또 그것에 대신하여 서로 싸우고 죽인다. 애국의 이념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것 때문에 자진해서 고통을 당하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던지게 되었고, 국민이라는 개념과 애국정신이라는 관념이 18세기에 뿌리를 받게 되었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 과정의 진행을 도왔는데 프랑스 대혁명은 이 관념에 확고한 좌표를 설정했다. 이들 여러 나라가 열강들이 되었고 그들 열강 중에서 몇 나라가 두각을 나타내어 더 큰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18세기 초에는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가 강국으로서 지위를 굳혔고 그중 스페인과 같은 나라는 명목상으로는 강국의 대열에 끼어 있었지만 쇠퇴하고 있는 중이었다. 영국은 급속도로 그 부와 세력을 증강하려 애쓰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까지는 유럽적인 의미나 세계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었고 인구도 600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이것은 현재의 인구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다. 그러나 퓨리턴 혁명이 일어나고 의회가 국왕에 대해 승리를 거둠에 따라 영국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태세를 취하고 전진했다. 스페인의 속박을 벗어난 이후의 네덜란드 역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8세기에는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느라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우성을 쳤으나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아메리카에서나 인도에서 선두를 달렸다. 영국은 인도와 캐나다에서 프랑스를 눌렀다. 영국은 유럽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불하는 식의 정책을 썼다. 영국과 제휴하여 싸운 사람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었다. 7년 전쟁의 결과 영국이 상당히 유리해져 인도나 캐나다를 두고 감히 영국에 대적하려는 유럽 세력은 자취를 감추었다. 해상에서도 영국의 제해권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영국은 급속히 성장하여 제국의 기초를 굳히고 확대하여 세계의 제왕으로 군림할 태세를 정비했다. 프로이센의 세력 또한 정대했다. 이 전쟁 덕분에 유럽은 상당히 많은 것을 소비했으나 그때부터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가 대륙을 감돈다. 그러나 이 평온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폴란드 국토를 나눠 먹는 것을 막지 못했다. 폴란드는 이들 열강의 한거에 싸울 힘이 없었기에 이 세 마리의 늑대들은 마음대로 덤벼들어 폴란드 국토를 나눠 먹고 독립국으로서의 폴란드의 숨통을 눌러버렸다. 1772년, 1793년, 그리고 1795년 세 번에 걸쳐 분할이 집행되었는데 첫 번째 분할 후 폴란드는 국가의 개혁과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여 의회가 창설되고 예술과 문학의 부흥을 가져왔다. 그러나 피맛을 좋아하는 전제 군주들은 원래 의회 따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폴란드인의 애국정신과 그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영웅 코시우스코의 통솔로 용전 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1795년에 폴란드는 유럽 지도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 나라야말로 이때 이후로 소멸하긴 했지만 폴란드인은 살아남아 그 애국정신을 간직한 채 자유를 희고하면서 기어코 123년 후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독립국 폴란드를 찾아 그 꿈이 실현되었다. 18세기 후반의 유럽은 비교적 평온무사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형상일 뿐 굵직한 사건이 발생해 획기적인 역사의 변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특히 세 가지 혁명이 유명한데 정치혁명은 아메리카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영국 식민 통치에 대한 아메리카의 거센 저항이며 그 결과 지금은 엄청난 국력을 가진 미 합중국 독립공화국이 탄생된 것이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하여 서유럽 제국과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되었다. 평화 속에 이루어진 이 혁명은 유사일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영향을 전 세계의 생활면에 끼친 광범한 혁명으로 전기기관과 기계가 출현하고 공업문화의 무수한 싹을 파생케 했다. 사회혁명은 프랑스의 군주정치에 막을 내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특권 계층을 몰락시키고 신흥계급을 등장시킨 프랑스의 혁명이었다. 우리들은 이 3대 혁명을 따로따로 어느 정도 상시한 점까지 보아야 할 것이다. 대혁명 전야의 유럽은 군주정치가 지배하고 있었다. 영국과 네덜란드에는 의회가 존재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것은 귀족과 부유층이 지배하는 것이었고 법률은
부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도 역시 부자와 특권 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어디 그뿐이랴. 정부 그 자체가 이들 계층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이 시대 최대의 문제는 가난이었다. 상층부의 생활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가난의 참상은 여전하고 더욱 뚜렷해졌다. 18세기에도 유럽 여러 나라는 여전히 잔인하고 냉혈적인 노예무역을 하고 있었다. 농노라 불리면서 직접 토지를 경작하는 농사꾼의 상태는 노예와 별로 다르지 않았으나 어쨌든 표면적으로 노예 그 자체는 유럽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옛날의 노예무역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부활했으니 스페인과 포르투갈인이 아프리카 연안의 흑인을 사로잡아 농사를 짓게 하려고 아메리카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영국인도 이 야만적인 노예무역에서 한 몫을 단단히 담당했다. 마치 짐승처럼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아메리카로 수송되는 아프리카인의 끔찍한 고통을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죽어갔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서 흑인이야말로 가장 참담한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일 것이다. 노예제도는 19세기에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는데 영국이 이에 앞장섰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오늘날 미국의 수백만 흑인은 이들 노예의 후손인 것이다.